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인 IP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레이어 계층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노드 투 노드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되는데, 이 노드 투 노드에서 패킷 전달이 되면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떤 경로로 갈지를 결정을 하고, 이것이 다시 망의 링크 계층, 물리 계층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음 라우터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똑같은 동작이 반복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패킷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계층이 하게 되는 일은 결국 경로를 결정하는 라우팅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IP는 비연결형 방식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연결형, 비연결형 얘기를 할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스위칭, 강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통신을 하기 전에 미리 경로를 설정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결형 방식이냐 비연결형 방식이냐, 이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형 방식의 패킷 스위칭을 가상회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연결형의 패킷 스위칭 방식을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IP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비연결형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IP를 얘기할 때 IP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을 IP 패킷이라는 말 대신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은 TCP를 연결형 방식이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흔히 연결형 방식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TCP가 연결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연결형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결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네트워크가 미리 경로를 설정하느냐, 통신을 하기 전에, 패킷을 보내기 전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형 방식이냐 비연결형 방식이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TCP가 연결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는 얘기죠. 단지 TCP가 연결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엔드-투-엔드 레벨에서 양 종단 호스트가 통신하기 전에 상대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의미에서 TCP를 연결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트워크가 연결형 방식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CP를 연결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연결형 방식하고 혼돈을 하는 예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TCP를 연결형 방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연결형 방식이라는 의미하고 상관없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을 TCP에 붙여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IP는 비연결형 방식이고 인터넷 네트워크는 비연결형 방식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층 모델에 의하면은 네트워크 계층이 담당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 계층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드 투 노드예요. 노드 간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에라지어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일들, 순서를 정리한다든지, 순서 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계층이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라우팅이죠. 이 라우팅은 이 링크 계층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IP 경우에는 IP 설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IP를 디자인을 했느냐 하면은, 망에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계층이 해야 될 일만 IP는 하도록 IP를 만든 거죠. 이게 IP 설계자들이 IP를 디자인할 때 만든 철학인데, 그 이유 때문에 IP는 라우팅 이외에는 다른 작업은 수행하지를 않아요. 물론 마이너한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놓고 보게 되면은 IP는 라우팅 이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링크 계층에서부터 패킷을 받고 라우팅 결정, 경로를 결정하고는 바로 다음 라우터로 넘겨버리는 그 이외에는 IP는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상징적으로 인터넷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이 모래시계, 아워글래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워글래스를 보게 되면 이 중간이 아주 가늘게 돼 있죠. 이게 IP가 되는 거죠. 위에서 TCP 이 부분은 두껍게 돼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은 가늘게 돼 있어요. 이게 IP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경우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아워글래스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설계할 때의 그 철학은 망에서 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모든 필요한 일은 종단으로 넘겨버리고, 그것이 인터넷 설계자들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90년 후반에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화기구인 IETF에 한 5년간 참석을 쭉 했었어요. 그때 90년 후반에 이슈가 됐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MPLS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이게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 이전에 ATEM이라고 하는 셀 스위칭 기술, 고속 스위칭 기술로 만든 것이 ATE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ATEM 기반의 네트워크 레이어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IP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죠. 근데 MPLS는 일종의 연결형 방식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었고, IP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비연결형 방식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었죠. 근데 어쨌든 인터넷, 망에 ATM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MPLS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 논의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철학, 지금 얘기하는 이 철학, 이것이 이 IP를 만든 사람들, 인터넷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철학을 넘어가지고 종교적인 신조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 IP의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IP를 디자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IP는 최소한의 꼭 해야 될 일만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IP 자체에 대해서 손을 내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옛날 얘기를 했고, 자, 결국 이 IP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패킷을 처리하게 되는 게 망 장치인 라우터가 되는데, 이 라우터에서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단히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링크 계층에서 패킷이 날라오게 되면은 이 패킷의 헤더를 추출해서, 자, 그 헤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헤더에 에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좀 이따가 IP 패킷 헤더에 있는 필드를 보겠는데 거기에 책섬이 있어요. 책섬을 계산해서 헤더에 에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폐기를 해요. 그냥 없애버리죠. 뭐 에러가 있으니까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재전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폐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헤더에 있는 필드 중에 하나인 time to leave 값을 1만큼 감소를 시키고, 근데 이게 0이 되면은, 이게 패킷의 수명을 얘기를 하니까 0이 되면은 수명이 다한 거 아니에요. 패킷을 폐기를 하죠. 그리고 이 IP 헤더에 IP 목적지 주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다음 경로의 라우터 주소를 결정하죠. 다음 경로의 라우터를 보통 이 넥스트 합이라고 하는 것이 노드2로 되어 있을 때 요거를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이 건너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time to leave 값이 감소가 됐으니까 헤더의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책섬을 다시 계산해서, 그리고 새로운 헤더를 만들어 가지고 요 링크 계층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라우터에서 패킷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핵심은 요거죠. 나머지는 사소한 일이 되는 거죠. IP 패킷 헤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2바이트, 여기가 2바이트, 그 다음에 5개니까 고정 20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가변의 선택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헤더 길이는 20 플러스 알파가 되죠. 옵션이 없으면 20바이트고, 옵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요 전체 패킷의 길이는 요 패킷 전체 길이가 16비트니까 이게 16, 19536바이트가 IP 패킷의 맥시멈 길이가 되는 거죠. 헤더에 있는 필드 정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IP는 버전 4예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헤더 길이는 고정 길이 20인데 옵션이 있으니까 이 옵션에 따라서 헤더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요 필드에 명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유형은 Type of Service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요 패킷 전체 길이, 헤더를 포함해서 요 전체 패킷의 길이, 그거를 요 필드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 글자 그대로 패킷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패킷을 식별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패킷마다 고유한 값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값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뭐 0부터 시작해서 패킷을 전송하면서 1씩 증가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패킷마다 뭐 일종의 운동선수가 백넘버 몇 번 하는 것처럼 패킷마다 이런 고유한 번호를 갖고 망에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비트의 플래그이 있고, 그 다음에 3비트를 빼고 나면은 13비트죠. 13비트의 fragmentation offse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fragmentation, 패킷을 분할할 때 사용하게 되는 필드인데,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패킷 수명이 있어요. 요 패킷 수명은 time to live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패킷의 수명인데, 요 패킷의 수명은 뭐 실제 뭐 시간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망에서의 수명의 의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요 라우터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되는 거죠. 패킷이. 그래서 요거를 한 라우터에서 다음 라우터, 요거를 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 라우터마다 요 네트워크를 건너뛰어서 다음 라우터로, 또 다음 라우터로, 또 다음 라우터로 이렇게 전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패킷의 수명은 요 합의 수로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죠.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그래서 요 패킷의 수명을 맥시멈 합수를 정의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토콜 경우에는 합수를 16으로, 맥시멈을 16으로 잡아놔요. 그러면은 한번 합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 16이면은 여기서 15가 되겠고, 여기 14가 되겠고, 여기 1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합수가 0이 되게 되면은, 그럼 이게 수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패킷이 수명이 다 했으니까 그냥 폐기를 하게 돼요. 더 이상 전달을 하지를 않고. 그 왜 이 최대 합수를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수명을 정의를 해서 0이 되면은 패킷을 폐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16 합수로 맥시멈을 정의를 했는데 16이 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16개 라우터를 거쳐갈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가 이상한 거죠. 에러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16번을 거칠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해서 더 이상 망에서 떠돌아다니게 하지를 말고 그냥 폐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패킷 수명이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필드가 있죠. 프로토콜 필드는 페일로드가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상위 계층에 속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네트워크에서 주소를 얘기할 때 IP 계층에서 볼 때 상위 계층의 주소,
그 주소가 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 필드의 값이 IP 계층에서 볼 때 상위 계층의 주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IP 패킷이 있으면은 결국 IP 패킷은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페일로드에 넣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페일로드에 있는 이 값이 이 데이터가 어느 프로토콜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값이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위 계층에 예를 들면 TCP나 UDP나 혹은 그 외의 프로토콜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꼭 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다음 강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ICMP나 IGMP 혹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이런 프로토콜의 정보를 IP 패킷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 페일로드에 있는 데이터를 목적지에서 결국 어느 계층의 프로토콜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 페일로드에 있는 데이터 값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프로토콜 필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섬이 있죠. 체크섬은 TCP의 체크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IP 경우에는 TCP하고 다르게 헤더에 대해서만 체크섬을 하게 돼요. 헤더에 대해서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섬 계산을 하는 거죠. 체크섬이 16비트니까 이게 지금 헤더예요. 고정 필드 헤더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 16비트로 쭉 정렬을 시키면은 계속해서 정렬을 시켜서 그 비트 합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나온 요 썸 합을 요 비트의 합이죠. 그거를 1의 보수, 그러니까 1은 0으로 0은 1로 만든 게 1의 보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체크섬. TCP에서 계산하는 체크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체크섬 계산을 IP 경우에는 헤더에 대해서만 한다. 그럼 데이터 부분, 헤더 말고 이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상관을 하지를 않는 거죠. 일단 체크섬을 계산하려면 TCP처럼 이 전체에 대해서 체크섬을 계산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 것도 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헤더에 대해서만 체크섬을 한다. 이건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IP를 설계한 사람들 입장에서 IP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최소한의 일만 한다. 그러니까 에러 검출은 해야 되겠는데 그 에러 검출도 아주 꼭 해야 되는 일만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헤더는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 헤더는 체크섬을 이용해서 에러가 생겼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검출되면 그냥 폐기를 시켜요. 재전송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IP는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IP예요. 그 다음에 IP에 정의되어 있는 선택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레코드 라우트인데 이거는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를 기록하는 거죠.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는 결국 라우터잖아요. 합 바이 합으로 해서 라우터를 계속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 라우터 주소를 기록을 하는 거죠. 목적은 테스트나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 정보에는 루스 소스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스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IP에서 라우팅은 데이터그램 방식 얘기할 때 얘기한 식으로 이 패킷의 경로가 미리 결정되지를 않아요. 요 라우터에서 패킷을 받고 그 라우터에서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다음 경로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 바이 합으로 경로가 결정이 되지 미리 결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스 라우팅 경우에는 소스가 경로를 미리 결정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소스 라우팅을 하고 싶을 때 이 선택 정보의 이 필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루스 소스 라우팅은 루스라고 하는 게 느슨한 거니까 예를 들면은 패킷이 지나가는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A, B, C, E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소스 라우팅에서 스트릭트 소스 라우팅은 글자 그대로 지나가는 모든 라우터들의 경로를 이 옵션 필드에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패킷은 이 라우터들만 따라서
패킷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루스 소스 라우팅 경우에는 루스니까 A, D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은 요 A하고 D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A하고 D 사이의 경로는 다른 라우트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소스 라우팅이지만 루스가 있고 스트릭트 이 두 가지 옵션 필드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임 스탬프예요. 라우터가 패킷 지나갈 때 시간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요 라우트에서 요 라우트에서 요 라우트에서 지나가는 요 타임 스탬프를 찍어 놓으면은 라우트에서 요 라우터, 그러니까 요 합에서 요 합, 그때 시간이 나오겠죠. 근데 요 시간이 갑자기 어떤 패킷이 거쳐갈 때 그 값이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체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테스트나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요 타임 스탬프를 선택 정보 옵션 값으로 IP 패킷 헤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헤드에 있는 필드를 설명하면서 플렉하고 플래그멘테이션 옵셋하고를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요 필드까지 같이죠. 요 세 개의 필드가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 분할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필드들이에요. 그럼 패킷의 분할, 프래그멘테이션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물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망하고 물리망 사이에 이 라우터를 통해서 망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물리망, 피지컬 네트워크는 전부 상이한 그런 망이죠.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상이한 망으로 구성이 되죠. 뭐 이더넷도 있을 수가 있고, 와이파이, 무선 내역망, CDA망일 수도 있고, 뭐 ATM망일 수도 있고, 프레임레이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의 기반을 둔 물리망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물리망에서 전달해야 되는 정보 단위, 그거를 링클레어에서는 보통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의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 물리망의 링클레어 프로토콜에서 정의를 하는 최대 길이죠. 이더넷은 이더넷대로 이더넷 프레임의 최대 길이가 있어요. 그 최대 길이를 MTU라고 얘기를 하는데 Maximum Transmission Unit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IP 패킷의 길이가, 지금 이 IP 패킷이 있는데 이 IP 패킷이 결국 이 물리망을 거쳐서 다음 넥스트합 라우터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 물리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리망에서 정의한 프레임의 최대 길이 MTU보다 길게 되면은 그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물리망에서 길이가 예를 들면 1000바이트인데 이 패킷 길이는 2000바이트면은, IP 패킷 길이는 2000바이트면은 그러면은 이 망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패킷을 쪼개야 돼요.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 계층의 MTU에 맞게 그 길이를 쪼개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P 패킷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필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프래그멘테이션 옵셋 필드하고 플렉 필드가 되는 거예요. 프래그멘테이션 옵셋 필드에는 어떤 값을 기록해 두느냐 하면은 패킷이 분할됐을 때,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할된 패킷이 원래 패킷 위치가 어디인지, 원래 패킷이 있는데 이게 링크 레이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러면은 이 패킷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이 분할된 이 패킷의 위치가 원래 패킷에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하죠. 그 시작 위치를 이 fragmentation offset 값에 적어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 패킷을 나중에 리어셈블리, 재결합을 할 때 통과한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조합을 해서 원래 패킷으로 만드는데, 그 원래 패킷으로 만들 때 분할된 이 조각 패킷이 원래 패킷에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순서대로 재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이 fragmentation offset 필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 값은 바이트 값을 8로 나눠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트 값, 이 값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13비트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8로
나눈 값을 실제 프래그멘테이션 오프셋에는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그에는 3개의 플래그가 있는데 3비트예요. 근데 요거는 실제 사용을 하지를 않고 3개 비트 중에 하나가 more fragment 비트가 되고 하나가 do not fragment가 되는데 원래 패킷이 요 3개로 나누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요 순서를 붙여보게 되면 이게 1, 2, 3이죠. 요 분할된 패킷 다음에 또 패킷이 있죠. 그때는 M 플래그이 1이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뒤에 분할된 패킷이 또 있죠. 그러니까 M이 1이에요. 근데 요 세 번째 경우에는 더 이상 분할된 패킷이 없죠. 그때는 요 M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more fragment, 그러니까 더 분할된 패킷이 뒤에 존재하느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플래그이 요 M 플래그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D를 1로 명시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패킷을 분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D가 1로 설정되었는데 어떤 물리망에서 패킷을 분할하지 않으면은 그 물리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1로 설정됐으니까 분할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에러죠. 그래서 그 경우에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이 ICMP 패킷을 가지고 소스 노드에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지금 패킷을 분할해야 되는 경우에는 쓰게 되는 플래그이 M이 되고 D는 특별한 목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을 때 그때 요 D를 1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원래 패킷이 여기 4000바이트짜리 패킷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3개로 지금 나눈 거죠. 1400바이트, 1400바이트, 1200바이트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은 요 위치는 바이트 순서로 보게 되면 0이 되겠고 요 위치는 1400이 되겠고 요 위치는 2800이 되겠고 맨 마지막이 3999 이렇게 되겠죠. 바이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옵셋 값은 요 분할된 패킷이 원래 패킷에서 위치하는 요 첫 바이트 위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000이에요. 그거를 8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요 분할된 패킷의 옵셋 값은 0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패킷 경우에는 두 번째 패킷이 원래 패킷에서 차지하는 위치 여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바이트 값이 1400이에요. 그럼 프래그멘테이션 옵셋 값은 이 1400을 8로 나눠서 1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킷 경우에는 2800이니까 이 2800을 8로 나누면 350이 되죠. 그래서 분할된 패킷의 헤더를 보게 되면은 이건 패킷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개의 패킷으로 나눠진 거죠. 패킷 길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식별값이죠. identification. 이 식별값은 동일한 패킷에서부터 분할된 거니까 모두 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값이 같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3개의 패킷은 동일한 패킷에서부터 분할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게 된 패킷은 모두 다른 별도의 식별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옵셋 값인데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옵셋 값이죠. 첫 번째 패킷의 옵셋 값이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킷의 옵셋 값은 175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50이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패킷 다음에 또 있죠. 그러니까 이 플래그 값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M 플래그예요. 1. 이 경우에 뒤에 또 분할된 패킷 존재하죠. 그러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더 이상의 분할된 패킷이 없으니까 값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킷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이 세 개의 패킷을 재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분할된 패킷을 가지고 다시 원래 패킷으로 리어셈블리, 재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IP가 하는 일은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 넥스트 업 라우터를 결정하는 거죠. 에러 검사는 헤더에 대해서만 책선 검사를 한다. 에러가 없으면 패킷을 폐기를 한다. 재전송이라는 건 IP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time to leave 값은 1만큼 감소를 시킨다. 이게 패킷 수명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 그 수명은 합수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패킷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identification flag, fragmentation offset 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킷이 분할된 거를 표시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IP는 결국은 경로를 결정하는, 그래서 다음 라우터로 전달하는 일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작업은 없어요. 요 패킷 분할 요 작업은 드물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 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미니멈 에러 검사만 하죠. 뭐 타임 투 리브 값은 1만큼 감소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한 일이죠. 결국은 IP가 하는 일은 라우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